잘하신다고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트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일단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쪼그리고 앉다라는 게 원래 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쿼팅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불량한 친구들이 이제 골목에서 앉아 있는 버딩크를 한껏 일으키면서 이제 그런 포지션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영어 단어로서 얘기하는 스쿼트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벨 뒤로 메고 하는 이제 백 스쿼트를 주로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역도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백 스쿼트보다는 프론트 스쿼트가 조금 더 스쿼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바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발명품이죠, 일종의. 체력 단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문명이 없던 시절에 수렵 채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앞에다가 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 구조를 보게 되면 발이 앞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앞에 있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몸이 앞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몸이 설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쿼트라고 하면 좀 더 로드를 앞에 걸고 하는 스쿼트가 저는 좀 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있죠. 이거 뭡니까? 이제 백 스쿼트. 우리가 아는 백 스쿼트 좌상단에 있는 것들이 하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론트 스쿼트죠. 이제 프론트 스쿼트라 그래서 우리가 뭐 역도 하실 때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올드 스쿨 보디빌딩 할 때 좀 많이들 쓰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핵 스쿼트나 아니면 핵 슬라이드 같이 이 코어의 스트레스나 근신경계의 동시다발적 동원을 통해서 이제 대퇴 사두를 자극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머신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신경계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대퇴 사두근을 발달시키도록 이제 보디빌더들에게도 변화가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운동이 됐습니다. 저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됐을 때 기능적인 관점에서 사실 프론트 스쿼트는 굉장히 이 디맨딩, 그러니까 요구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척추를 정렬을 잡으려는 기능이 부족하고 뭐 내전근이나 기타 골반의 유연성이나 가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성립을 시킬 수가 없는 운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다양한 이제 방식의 스쿼트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몸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버헤드 스쿼트 어세스먼트 알고 계십니까?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만세하고 회원님한테 앉게 해가지고 뭐 엉덩이는 치우치는지 뭐 발목 가동성이 충분한지 무릎이 굽혀지는지 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척추 정렬을 유지하면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제대로 된 유연성과 가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체를 세우고 깊게 앉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동성을 이제 시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쿼트라는 거를 가르치기가 어려워하는 거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 자체를 또 어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박스 스쿼트 있죠. 여기 혹시 웨스트 사이드 바벨 메소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파워리프팅 하는 건데 약간 이제 가끔 뭐 등치 이만한 아저씨들이 바벨 이만한 거 짊어지고 뒤에 박스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웨스트 사이드 바벨 메소드라고 부르는 건데, 전반적으로 컨주게이트라고 부르고, 이제 박스 스쿼트의 장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스 스쿼트의 장점. 여러분들이 트레이너시니까 트레이너로서 생각하는 박스 스쿼트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파워나 이제 텐션 저장과, 파워라는 건 힘 곱하기 속도죠. 이제 얼마나 이것을 빠르게 방출시키느냐에 대한 인지를 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한번 해볼 거고, 고블리 스쿼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죠. 운동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스쿼트 가르칠 때 처음부터 바벨 짊어지고 스쿼트 하게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머니 회원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찌어찌 하시다가 이제 맨몸 스쿼트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걸어야 되면, 이제 부하를 걸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쿼트를 좀 많이 하시겠어요? 뭐 고블리 스쿼트가 제일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캐틀벨을 들게 한다든지 뭐 덤벨을 들게 한다든지 하면서 하는 고블리 스쿼트인데, 고블리 스쿼트는 초보자의 운동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스쿼트 본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제 워밍업이나 모빌리티 그리고 플렉시빌리티 같은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물론 저는 이 조직이 텐션 없이 늘어나는, 그냥 저는 무지성의 유연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연성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유연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유연해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는 거고요. 옵션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애초에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밖에 못해서 그것만 고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가 있죠. 오버헤드 스쿼트 많이 하는 종목 뭐 있나요? 일단 보디빌딩에서는 안 할 거고 뭐가 있을까요? 파워리프팅에서도 잘 안 합니다. 크로스핏 같은 데서 좀 많이 하죠. 파워리프팅은 아무래도 좀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건 제가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먼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크로스핏이나 좀 올림픽 웨이트리프팅에서 좀 많이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올림픽 역도에서 가장이라기보다는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뭐 있나요? 인상과 용상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 앤 저크랑 그다음 스네치가 있죠. 이제 그거 두 개 다 피니쉬가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뭐 오버헤드 프레스의 엔딩 포지션으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 스플릿 스쿼트 주로 요즘에 누가 좀 많이 하시나요? 보디빌더들이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파워리프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보디빌더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디빌딩이라는 것이 대칭미나 신미성을 몸으로서 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좌우 불균형에 관한 거는 우리가 늘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회원분들께서 통증 느끼신다고 하실 때 좌우 통증 한 번에 느낀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선생님 저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왼쪽 고관절이 아픕니다. 그리고 왼쪽 발목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쪽만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불균형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연쇄적인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쇄적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정 운동이라는 것이 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연쇄작용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얻어갈 게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로우바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목적 분명하죠. 로우바의 목적 뭐겠습니까? 내가 로우바 스쿼트를 한다는 건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건가요? 통상 우리가 스쿼트의 그러니까 풀 스쿼트의 성립 조건이 뭐라고 보냐면 여러분들의 고관절 있지 않습니까? 힙 조인트, 이제 아세타블로 페미너 조인트라고 부르는데 고관절이 무릎 관절보다 아래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풀 스쿼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ATG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수평 내지는 간신히 풀 스쿼트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앉는 것을 어쨌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로우바 스쿼트는 어떤가요? 내가 스쿼트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풀 스쿼트라고 합의한 최소치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로우바 스쿼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데 유용하게 쓰이냐면 당연히 파워리프팅에서는 주종목 중에 하나니까 유용하게 쓰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미식축구 선수거나 혹은 농구 선수 혹은 이제 뭐 구기 종목 선수거나 혹은 이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투기 종목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식의 스쿼트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리 자체를 강화시킨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쓰는 건 되게 명백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힘줄은 어떤가요? 힘줄은 트레이닝이 가능한가요? 힘줄 트레이닝 가능합니다. 힘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탄성을 가지고 있죠. 엘라스틱 스틸을 가지고 있는데 탄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힘줄은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질겨집니다. 그래서 힘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6RM 미만의 상대적 고강도 운동을 속도 있게 운동한다고 했을 때 강화가 가장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인대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건 좀 타고나는 게 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말 이상한 곱등이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뭐 200, 300 드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어떤 회원님들께서는 60, 80인데 정말 이상적인 자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운동하는 사람인데도 조금만 벗어나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준에 한참 벗어난 자세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아프고 이 사람은 왜 아프지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준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점프 스쿼트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오늘 얘기 안 할 거니까 이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버딩크에 대한 질문 나왔는데 여러분 버딩크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버딩크 솔직히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두 분께서는 나머지 분께서는 버딩크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왼쪽이 버딩크예요? 네. 문제 있어 보여요.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은 문제가 이제 없어 보이는데 이제 버딩크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게 이제 인간의 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LPHC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럼바, 펠빅, 힙 컴플렉스. 그러니까 뭐죠?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LPHC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LPHC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얘네 하나를 뭉뚱그려서 봐야 됩니다. 벗 윙크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게 골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골반인데 이 골반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전방경사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후방경사 된다는 겁니까? 후방경사 된다는 거죠. 포스테리어 틸팅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말려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라는 거를 바라봤을 때 어때요? S자 만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척추는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력이 있고 우리가 이족 보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S자 커브가 이러한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S자 커브를 택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럼바, 요추 부분이 있죠? 요추는 어때요? 우리가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펴져 있는 거죠. 이제 slightly extension인데 뭐 뉴만에서 나오는 걸로는 이제 40에서 45도 정도의 전만을 지녀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도가 절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트레이닝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자 선언 중에 하나가 10인 10색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10명 있으면 10명 다 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절대적인 이제 앱솔루트 스탠다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개인차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큐잉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먹히는데 누구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5년간의 경험으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아무한테나 시켜도 된다를 오늘 기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제외하고 또 어디가 전만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척추 중에. 목이 경추 몇 번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흉추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흉추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데입니까? 우리가 후만, 카이포시스라고 부릅니다. 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후만 각도 약 40도 정도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버딩크 얘기하기 전에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다 같이 손 들어서 엉덩이 아래에 손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좌골 알고 계신가요? 좌골? 펠빅의 한 부분이죠. 이제 이시엄이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손 넣어 보시면 그 뾰족한 뼈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뾰족한 뼈로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뼈를 딱 붙여놓고 앉아 보도록 하시면은 비교적 척추가 바르게 정렬이 되는 걸 느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체 운동할 때, 랩풀다운 할 때 쓰시면 되는 일반적인 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골로 앉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요추를 한번 손으로 해봤을 때 이 slightly extended, 그러니까 약간 펴져 있는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상 포지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개인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자세가 요 만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버딩크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요추의 전만이 깨지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요추의 전만이 깨지는 거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예요? 아이디얼, 이상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왜 이상적이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글로벌 머슬과 로컬 머슬을 나누잖아요. 글로벌 머슬들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거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글로벌 머슬들 뭐 있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사이즈가 큰 pectoralis major나 대흉근이나 아니면 latissimus dorsi, 광배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글로벌 머슬입니다. 인체의 표층, 이제 superficial 부분에 있고 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수축을 하고 힘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이제 글로벌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엉덩이 근육은 어떨까요? 글로벌 머슬인가요? 아주 글로벌 머슬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퇴 사두근 중에 렉터스 페모리스, 대퇴 직근은 글로벌 머슬일까요? 네, 아주 글로벌 머슬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배근도 글로벌 머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요추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빨간색, 이 레드 컬러의 머슬은 뭐예요?
파이버니까 섬유 다발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얇은 섬유의 다발이 뭉쳐가지고 이제 근막이 감싸고 있는 걸 우리가 머슬 벨리, 근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근육이 이런 근복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빨간색이라는 거는 길이 변화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요. 왜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이두근을 짧게 만들면 짧아진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힘 주면서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신장성 수축. 이제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부르는데 빨간색 부분은 그래서 비교적 길이 변화에 유동적입니다. 해도 상관이 없고 원래 그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얀색 부분은 뭘까요? 뭘로 이루어진 걸까요? 힘줄 내지는 인대 혹은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라고 부르는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질길까요? 아니면 말랑할까요? 상대적으로 더 질깁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질겨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 요추는 큰 가동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요추의 전만 상태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또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야 돼요. 현생 인류가 이제 한 30만 년 정도 걸쳐서 진화해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친척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유전적 친척, 인간이 아닌 것 중에 뭐 있을까요? 뭐 원숭이, 뭐 고릴라, 그 침팬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둔근이 인간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고릴라와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외모 중에서 그건 팔은 뭐 똑같이 달려 있으니까. 보행 맞습니다. 이족 보행을 합니다. 좋은 얘기지만 정확히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또 있을까요? 네, 척추도 뭐 보행과 일면상 그것도 좋은 답입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털이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뭔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털이라고 하면 이제 머리털, 음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피부에는 털이 많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 강아지들 보면은 여름에 더울 때 어떻게 하나요? 혓바닥을 내밀죠.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덥다고 혓바닥을 내미시나요?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에어컨 찾아서 들어가야 되죠. 네, 바로 카페를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카페나 은행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달리실 때 체온이 어때요?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뭐가 나죠? 땀이 납니다. 땀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체온 조절이죠. 기화열을 통해서 체온을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털이 없습니다. 기화열을 통한 땀샘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을 하고 여러분 뇌에 몇 도 되면 익는 줄 아십니까? 보통 42도 정도 되면 이제 익어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백질 변형. 여러분 단백질 변형이 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고기 구워 드실 때 열로 고기 구워 드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변형되면 맛있잖아요. 그게 단백질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2도 넘어가면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땀이 쫙 나가지고 뛸 때 기화열을 발생시켜서 여러분들의 체온을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냐? 여러분들 솔직히 벤치프레스나 상체 운동 열심히 한다고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땀 비 오듯이 흐르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땀을 비 오듯이 흐르게 하면서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 달리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한 30분이고 40분이 달리고 있으면 땀 비 오듯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기화열을 통해서 체온 유지를 가장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털이 없게 되는 거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척추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버딩크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침팬지랑 우리 인간들이랑 다른 거는 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둔근의 사이즈가 인간이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엉덩이가 무슨 기능 하나요? 힙 조인트 익스텐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고관절을 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달리실 때 고관절 계속 폈다 접었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할수록 더 크게 접고 펴죠? 스프린트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접고 펴고 조깅에 가까울수록 더 작게 접고 펴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게 달릴 때 어느 정도의 기능으로 달릴 수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마라톤 42.19km잖아요. 2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이제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이 친구가 이제 기술 도핑이라 그래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이 안 됐어요. 이제 2시간을 1시간 59분 40초에 주파를 합니다. 뭐 러닝화도 쓰고 앞에서 페이스메이커도 해주고 앞에서 바람막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줬기 때문에 공식 기록 인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많은 이제 기술적 치팅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2.19km 2시간 동안 뛰려면은 시속 몇 킬로가 돼야 되는 건가요? 21km 아닐까요? 41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시속 21km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러닝머신 최대 속도 보통 몇 가지 나오죠? 뭐 15, 1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3분만 유지해도 사실 대단히 잘 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5 내지는 6km를 한 시속 21km를 2시간 동안 유지를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의 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빠른 그리고 장기간 뛰는 능력을 지닌 건 인간밖에 없는데 이런 뜀박질이라는 포지션을 발생시킬 때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히고 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 없을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는 뛸 수 없어요. 100m 선수들 자세 낮춰서 뛰지 않나요? 잘 분석하시면은 자세는 낮추고 있지만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결국 척추를 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골반에서 붙어있는 근육들이 100%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딩크가 좋나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 좋다 아니다의 기준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좋다라는 게 결국 내가 출력을 다 내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좋다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버딩크는 결코 좋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 적당히 되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게 기준이면 버딩크 있어도 상관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원님들한테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은 스쿼트 정도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면 주말에 시간 내서 이게 물론 저렴하다고는 해도 와서 교육을 듣고 이런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저도 트레이너 생활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에도 뭐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말에 시간 내서 공부하러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일은 제대로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버딩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버딩크가 좋냐 안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 요추의 전만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골반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고중량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채로 너무 다이나믹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인 즉슨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맨몸으로 앉을 때도 버딩크 심하게 나면은 허리가 뭔가 다칠 확률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딩크 날 때 그냥 맨몸으로 스쿼트 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원RM 여쭤봤었잖아요. 뭐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140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140짜리 중량을 짊어지고 내려가면서 자기의 요추가 중력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포지션이 바뀌는 거를 통제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겠다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냐? 문제는 물론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냐 안 좋냐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옛날에 본 논문이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소성 변화라는 걸 아십니까? 이제 플라스틱시티라고 하는데 가소성 변화는 뭐냐면 이 변화라는 게 뭐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태가 변화돼서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소성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같은 것들 접으면은 자국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뒤로 편다고 이 자국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이게 가소성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해당 변화가 영구히 해당 조직에 각인되는 거를 우리가 가소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인대 늘어났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인대 늘어났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복구하면 되죠? 근데 복구가 안 되니까 그거를 가소성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벌레 있더라고요. 네, 됐어요. 두 가지의 그 단계를 거칩니다. 이 failure 포인트가 있습니다. yield 포인트가 있습니다. yield 포인트. yield 포인트가 뭐냐면 항복 지점이에요. 우리가 yield 포인트를 넘은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이 뭐죠? 그렇죠. ultimate failure point죠. 완전 실패 지점을 넘어간 결합 조직은 rupture, 파손되게 됩니다. 우리가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꽤나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인대가 ultimate failure point, 완전 실패 지점을 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거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thoracolumbar fascia, 흉요근막이죠. 흉요근막도 뭐예요? 결합 조직의 일종입니다. 그럼 얘도 영구히 늘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조그만 인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견디겠죠. 하지만 이 친구도 약 10만 번 정도 그 버딩크를 반복을 하면은 영구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쿼트, 중량 스쿼트 10만 번이나 할까요? 솔직히? 안 할 겁니다. 아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스쿼트가 너무 좋아서 스쿼트를 맨날 하는 사람도 엔간해서는 이 중량 많이 메고 하는 스쿼트를 10만 번이나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애초에 요추에 왜 이런 하얀색 모양의 조직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모든 곳은 죄다 다 빨간색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애초에 움직이는 게 정상인 조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을 배치한 거예요. 그럼 하얀색은 뭐예요? 왜 하얀색 배치했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안정성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인체의 최표층, 힘을 쓰고 구조를 유지하기 좋은 곳에다가 이런 널찍한 결합 조직을 배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은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딩크 좋을까요? 튼튼한 요추 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늘어나서 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과연 좋을까요? 여전히 대답은 뭐 크게 상관없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회원님들한테 좋은 스쿼트를 가르치고자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스쿼트 기술에 대한 서술과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골반 위치 보존돼야지 엉덩이나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이나 뭐 비복근이나 뭐 팜리테우스나 어쩌고 저쩌고 다 기능을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골반의 위치가 내가 로드를 몸 뒤에다가 굉장히 많이 걸어 놓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바뀌어 버린다는 건 뭐예요? 장력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맨몸 스쿼트도 자세 신경 쓰면서 하는데 왜 무거운 스쿼트 할 때는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나 버딩크에 관대한 건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쿼트를 가르칠 때는 지양, 최대한 지양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근데 그렇다고 실전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충 시켜도 안 다쳐요. 다만 기준이 뭔지 명확하게 잡고 가자는 거죠. 제가 가르쳐봤던 수많은 분들 혼자서 운동하시면서 선생님 저 뭐 160 들었습니다, 180 들었습니다 해서 회원님들 가끔 영상 보내주시거든요. 뿌듯하다고. 버딩크 신나게 일어나고 계시지만 그분들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크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문제 안 생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만 좀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게 뭐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릎 모이는 거 knee collapse 좋을까요? 무릎 모이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하죠.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을 쓰는 데서는 좀 쓰여도 되는. 네, 약간의 이건 괜찮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knee collapsing? Do you think it is okay? No, not at all. Okay. Simple answer. Good.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안 좋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몇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허용 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무릎 모이는 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왜 다른 게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무릎 관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류 홈 기전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여기서는 복잡해서 오늘 내용으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그러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서 계시면은 허벅지 앞쪽에 근육에 힘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지 않나요? 무릎 약간 굽히고 있어야지 근육에 긴장 걸리잖아요.
예, 서 계시면은 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냐면 무릎은 이 딸깍하고 잠기는 구조가 있습니다. 무릎을 펴게 되면 이제 그걸 스크류 홈 기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서 그냥 모르시겠으면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설명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때 근육들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했더니 이제 내려갈 땐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무릎 관절이라는 건 약간 정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고 모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무릎이 약간 모이는 것 정도는 괜찮느냐라는 건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기준은 뭐냐면 왼쪽 보시면 어때요? 발바닥 무너져 있습니까? 왼쪽. 한 번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른쪽 보세요, 그러면. 네, 왼쪽이 상대적으로 좀 무너져 있지 않나요? 풋 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치랑 여기 아치랑 왼쪽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무너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모이는 건 언제까지 괜찮냐면 발바닥, 이제 풋 아치의 붕괴가 심하지 않으면 무릎 모이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습니다. 발바닥 아치 붕괴돼도 되나요? 이것도 컨트로버셜 하죠. 논쟁적입니다. 야, 약간은 상관없다. 아니다. 한치도 무너지면 안 된다. 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뭐냐면 스쿼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논쟁 세 가지이고 저는 이것이 그냥 스쿼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여기. 축구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하는 거. 농구 좋아하시는 분. 선생님들 뭐 구구 정보 안 좋아하세요? 좋아는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그 선생님들 뛰실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발바닥 아치 무너지는 거 엄청 신경 쓴단 말이죠. 근데 축구, 농구 하실 때 발바닥 아치 무너지는지 신경 쓰시나요? 핀박질 할 때, 방향전환 할 때 신경 안 씁니다. 네. 왜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쓰다간 운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스쿼트는 좀 다릅니다. 구기 종목들이랑. 다만 이 발바닥의 구조라는 것이 인버전과 이버전 내지는 프로네이션 내지는 수피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됐다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일어나게 설계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지금이야 우리가 다 포장된 도로를 다니잖아요. 여기까지 대중교통 타고 오셨을 텐데 오실 때 뭐 굉장히 심한 언덕이나 아니면은 불규칙한 비포장된 도로를 걸어오신 분 없죠? 기껏해야 계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 지형,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우리가 뒷산 가면 볼 수 있는 울퉁불퉁한 지형들 있잖아요. 심지어 거기도 사실 포장된 도로지. 를 만들기 위해서 발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거를 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 올라갈 때 매번 스텝 걸음마다 우리가 뭐예요? 발바닥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무너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쿼트는 좀 다릅니다. 위에 뭐가 얹어져 있다고요? 네,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얹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아치가 수직 하방으로 상식적인 이상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최대한 안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나 혹은 기타 스쿼트의 바리에이션 혹은 보조 운동들을 할 때 중량을 많이 쓰고 있다면 웬만하면 안 무너지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이것도 내 발바닥이 충분한 근육 수축을 통한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다면 다소간 무너지는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누가 무너지는 게 좋냐 안 좋냐 하면 당연히 안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스쿼트에서의 공통 참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건 백 스쿼트 하시건 뭐 로우바를 하시건 뭐 저처를 하시건 뭐 스플릿 스쿼트를 하시건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척추 중립이죠? 뉴트럴 스파인. 자, 뉴트럴 스파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척추의 중립이죠. 척추의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요즘에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안 된다, 뭐 저거는 안 된다. 그 되게 재밌게 드립 하시는 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척추 뭐 과신전대도 안 되고 굽혀져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뭐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중립 척추라는 건 뭐냐면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뭐 뉴만에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로도시스 오브 서비컬, 그러니까
경추의 전반 정도는 약 30에서 35도, 흉추의 뭐 후만은 40도, 그 다음에 뭐 허리 척추 앞부분, 럼바 로돌시스 같은 경우는 45도 정도가 교과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회원님들 운동하실 때 각도기 들이밀고 회원님 요추가 43.2도셔가지고 탈락인데요? 이렇게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큰 구조 자체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추는 전반대에 있어야 한다. 흉추는 약 40도 정도의 후만이 정상이다. 요추는 45도 정도의 전만이 정상이다. 약점만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만 있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가르칠 때 큐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흉추 후만 40도, 경추 전반 30에서 35도, 요추 전반 45도 이거를 어떻게 회원님들한테 쉽고 간단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큐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요즘에 뭐 필라테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키 큰다는 느낌의 큐잉을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운동할 때 뭐 키 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큐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영단어로 일롱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삼촌이 서울 구경 시켜준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서울 구경 뭔지 아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올려놓은 거. 자, 그래서 누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좌골로 앉는 거. 좌골로 앉으신 다음에 누가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쭉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편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척추가 바로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그 엑스터널 오블리크 외복사근 있죠? 외복사근과 복직근, 배꼽 주변에 약간의 긴장을 주세요. 누가 여러분들 배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Someone is trying to hit your belly. Okay?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펴지게 되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이 굉장히 무거운 다중관절 운동을 실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정렬이 비교적 변하는 것이 좋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냥 일롱게이션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컨셉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뭐든지 어렵게 설명하려면 정말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C1은 뭐 아틀라스, 뭐 C2는 엑시스인데 뭐 C2부터 회전이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가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내가 아나토미를 전공했다 이러면 중요하실 수 있겠지만 회원님들이 아틀라스가 C1인지 엑시스가 C2인지 알 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짜 알바노인 거죠. 네, 운동만 잘하면 되는 거지. 회원님들이 그런 거 궁금하셨으면 트레이너를 직접 하셨겠죠.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전문직으로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실전에 얼마나 나의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지 적용을 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게 저희가 트레이너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척추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자세를 만들어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근육들 간의 협응을 만들어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실기 시간에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다양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각도 기질을 해야 되는데 이 각도 기질 이거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거. 네.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이 레벨의 퍼스널 트레이닝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지만 이 짓을 솔직히 50분 되는 세션에 회원님들한테 매번 하고 있기는 정말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마다 약간 척추의 정상 반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가 우리가 흔히들 3면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무슨 면이 있는지 아시는 분? 지상면, 이마면, 하나 뭐죠? 수평면, 네, transverse plane, 뭐 횡단면도 맞고 그런 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우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는 3D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X, Y, Z축의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된 말로 이 각도 기질을 해서 회원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사실 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못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요추의 전만 상태와 척추의 정렬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골반의 정상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골반 정상 포지션 유지가 안 되면 골반에 붙어있는 하체 근육 중요한 거 말해보겠습니다. AII 일리악 스파인 전하장골극에 붙어있는 근육 뭔지 아시는 분? 전하장골극에 붙어있는 근육. 네.
대퇴사두근 중에 대퇴직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좌골에 붙어있는 하체 근육 뭐 있습니까? 햄스트링이 있습니다. 자, 장골 상부 능선에 붙어있는 하체 근육 뭐 있습니까? 둔근이 있겠죠? 네. 요런 근육들. 그러니까 일단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둔근 하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하체 근육의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죄다 그냥 골반에 그냥 정직하게 가서 붙어 있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출력이나 안정성은 골반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구애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직접적인 구애를 받는 위치가 급속도로 변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퍼포먼스나 출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 정렬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또 굉장히 곱하기 10번 강조해서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회원님이 스쿼트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뭔가 잘못됐다 라고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원님이 뭐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봐도 척추 빳빳하게 잘 서 있고 뭐 유연성 좋고 내려갔을 때 뭐 치고 올라올 때 뭐 막 몸 비틀면서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깔끔하게 올라오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쁜 자세로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본능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왜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걸 판정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펠빅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트럴, 그리고 포스테리어 펠빅 틸트, 안테리어 펠빅 틸트가 있죠. 뭐가 좋은 건가요? 가급적이면 뉴트럴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의 전방경사 약 10도 정도입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 약 10도 정도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중립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중에 가끔 골반 전방경사 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추 전반이 되게 심하고 이분들 굉장히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거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일자 척추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방경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허리를 펴는 힘이 남아있긴 한 거예요. 최악은 척추가 그냥 일자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펴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허리를 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시켜보잖아요. 잘 앉아요. 네. 앉는 건 되게 잘 앉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가동이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상태가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수축을 못하고 전부 다 릴렉스가 돼 있으면 그냥 시팅 다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falling down, 추락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클라이언트 중에. 그죠? 여성분들 이제 배란기가 되시면 무슨 호르몬 나옵니까?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릴렉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합 조직들이나 근육들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정말 말 그대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결합 조직들이나 이런 게 뻣뻣함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움직일 때 릴렉스가 많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텐션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릴렉션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고중량 운동 자기 몸을 통제하는 법도 안 가르치고 그냥 자세 잘 나온답시고 그냥 풀스쿼트 빵빵빵빵 시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프게 돼요. 무릎 통증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과유연성의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뭐 낮음 CPT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NSCA의 CSCS 공부하시거나 하면은 뭐 기본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과유연성 또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허리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지만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목 통증 호소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 척추가 충분히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성을 만들려면은 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분들 너무 흐물흐물하신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여성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어깨 관절의 기계적 이점이 남성보다 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상체에 근육이 많이 없는 것도 기인을 하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 질환이 남성보다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좌식 업무와 과체중이라는 두 가지 팩터를 지닌 남성들 같은 경우는 허리의 특유의 스티프함, 뻣뻣함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척추 관련해서 세미나 할 게 있으면은 그때 한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는, 골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뉴트럴 포지션에 있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아까
버딩크가 왜 별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과 그냥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반에 어떤 근육이 붙어 있는지 볼 건데, 자, 이것보다는 어플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어플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죠. 자, 여러분, 골반이라는 게 뭔가요? 이거 뭡니까? 장골이죠? 일리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네? 이거 좌골 아니에요. 치골입니다, 치골. 사실 우리가 치골근이라고 부르는 그 근육은 실제로 그렇게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얘는 뭔가요? 이시엄. 얘가 좌골입니다. 얘가 좌골이고, 자,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사크럼 천골이죠? 자, 그 다음 얘가 뭔지 아시는 분? 콕시스, 미골입니다. 그래서 골반은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리엄, 퓨비스, 이시엄, 콕시스, 사크럼.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장골, 천골, 미골, 그 다음 뭐지? 치골, 좌골.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눠져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나눠져 있는 거는 천골이랑 장골밖에 없어요. 뭐 미골도 천골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안 나눠져 있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천골이랑 장골 붙어 있는 요 관절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사크로 일리악 조인트, 천장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천장관절 근데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얘가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골반이. 그래서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한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골반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장관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다리 같은 경우는 골반의 후방경사가 약간 더 있는 거고 왼다리는 상대적으로 전방경사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불균형이 전체적인 척추나 혹은 골반 아래에 있는 피머, 대퇴골이나 티비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버딩크가 왜 안 좋은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척추 정렬이 뉴트럴 스파인이 되는 게 왜 좋은지 그리고 그게 깨지는 게 왜 안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골반의 구조와 붙어있는 근육과 그리고 척추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척추가 골반에 영향 끼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끼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뭐 영향 끼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알 수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많이 끼칠 수 있을까요? How much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영향을 끼치는 건 알겠는데 졸리면은 껌 씹으세요 라고 하는 거면 어때요?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잠을 깨워주진 않을 겁니다. 졸리면 잠자야겠죠? 척추가 골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absolute,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Fifth lumbar vertebrae라고 써 있죠? 참고로 우리가 척추라고 부르는 건 원래 척추가 아니고 척주입니다. 기둥주자 써가지고. vertebrae가 척추죠. 하나씩 추. 이렇게 다다닥 들어가는 거. 총 24개 있습니다. 그죠? C7, T12, L5까지 해서 총 24개 있고 이 요추와 천골을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Articulation of the zygo 뭐라고 써 있어? zygopoficil joint 뭐예요? 요추와 천골을 연결하는 결합 조직입니다.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추의 포지션을 바꾸면 천골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사크로일리악 리가멘트라고 써 있죠. 후방 천장 관절 인대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장 인대인데. 그러면 천골이 움직이면은 장골에도 영향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끼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끼칩니다. 왜? 인대라는 굉장히 장력이 강한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천골이 움직여버리면. 그리고 천골은 뭐 때문에 움직이죠? 척추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천골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장골도 위치가 바뀌잖아요. 장골 위치 바뀌게 되면 장골에 붙어있는 장골에 붙어있는 대퇴골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 얘도 붙어 있습니다. 자, ischiofemoral joint죠. 뭐 좌골에 붙어 있는 뭐 대퇴골까지 연결된 인대인 건데 뭐 좌골에 붙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건 이렇게 앞에 뭐예요? 일리오페모럴이니까 얘는 장골부터 대퇴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초에 여러분들 허리의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 대퇴골에는 100%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제일 튼튼한 뼈 뭐예요? 제일 강도 높은 뼈.
제일 단단한 뼈. 두개골. 두개골도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체중 부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대퇴골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대퇴경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게 대퇴골이잖아요.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목경자잖아요. 그죠? 요게 대퇴경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단면도로 잘라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람의 뼈를 무기로 써야 될 일이 있으시면은 재빠르게 대퇴골을 뽑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대퇴골두라 그러죠? 요 대퇴골두. 여기로 치면은 한 방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곳이기 때문에.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대퇴골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뭐 들기 좋다고 이런 상완골 들면은 상완골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죠? 상완골은 체중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뭐 쓰라고요? 대퇴골이 친구와 이제 리얼 파이트를 떠야 되면은 써야 되는 무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 사이 연결성이 있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버딩크 별 상관없다고 하는 거면은 헛들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무슨 근육인지 아시나요? 일리아쿠스 머슬이잖아요. 그럼 뭐죠? 일리엄이 장골이니까 장골근이죠. 장골근. 자, 얘는 뭡니까? 소아스 메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요근이잖아요. 둘이 합치면 뭐죠? 장요근입니다. 자, 얘네 생긴 걸 보니까 어때요? 하나는 장골의 이 오목하게 파인 부분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을 다 잡고 있는 게 일리아쿠스 머슬, 장골근인 거고, 대요근은 어떻습니까? 대요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오, 좋아. 자, 안녕하세요. 자, 대요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T12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추의 맨 마지막부터 잡고 있어가지고 어디부터 잡고 있어요? L1, L2, L3, L4 그리고 L5 일부도 조금 잡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요근이 미치는 허리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디 붙어 있어요? 얘는 관절을 두 개를 가로지릅니다. 여기 뭐 사크로일리아 관절 가로지르고 여기 있는 우리가 힙 조인트라고 부르는 곳을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레서 트로찬터 오브 피머 대퇴골의 소전자에 가서 갖다 붙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구조 자체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서 붙어 있다는 거죠. 회전에 영향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끼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추의 전만과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최심부에 있는 굉장히 두꺼운 대요근 같은 근육의 기능을 100%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버딩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드리면 별일은 안 생긴다. 다만 왜 나쁜지, 왜 좋지 않은지 강급자가 없는 게 왜 좋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에 있어요? 가르칠 때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그냥 그거 뭐 있어도 돼 라고 하는 거랑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있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큰 상관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꼭 이해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단독 근육이 아닙니다. 장골근이랑 합쳐져 버려요. 그럼 뭐예요? 얘가 사실 지배하는 위치를 보세요. 조금 넓은 컨셉에서 보겠습니다. 뭐 장골근이랑 합쳐지니까 얘도 대퇴골까지 영향 끼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배하는 영향력이 양쪽 사이드 다 해가지고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뭐 코어 내지는 파워 존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뭐 코어는 사실 굉장히 뭐 논쟁적인 부분이니까, 뭐 다혈근도 코어니까 그러면 코어는 뭐 여기까지가 코어 아니냐? 맞습니다. 코어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하지만 우리가 관념적 의미의 코어라는 거는 몸의 중심을 한
곳들을 코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요근, 장골근이 합쳐진 장요근 같은 경우는 인체의 코어라는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이 근육들 주로 뭐 할까요? 주로 뭐 할까요? 그렇죠. 힙 조인트 플렉션, 고관절 굽힘을 하게 됩니다. 자, 고관절 굽힘. 네, 고관절 굽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솔직하게. 나는 고관절 굴곡 운동을 따로 빼서 한다. 나는 고관절 굴곡 운동을 따로 한다. 아, 저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뭘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다 고관절 펴는 운동만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성 클라이언트가 선생님 저 엉덩이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운동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 힙스러스트 이런 거 떠오르죠? 힙스러스트 무슨 운동이에요? 고관절 펴는 운동입니다. 신전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선생님 잠깐 앞으로 와주실까요? 제가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다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제가 움직이면 제가 주동근이겠죠? 그리고 반대편은 뭐라 그러죠? 기란근이죠? 프로타고니스트랑 이제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안타고니스트, 기란근이 세게 당기지 않으면 저도 세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세게 당겨 주시겠어요? 제가 세게 안 당기면은 출력이 안 나와요. 근데 같이 당겨 보겠습니다. 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게 당기면은 길이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옆에서 밀었을 때 안정성이 생깁니다. 왜? 양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 시점이 되는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에너지 생산이 됐으니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강력한 힙 조인트 익스텐션, 그러니까 고관절 펌에 대한 출력을 만들고 싶으시면 고관절 굴곡 운동 하시는 거는 기본을 넘어서 이 추천되는 걸 넘어서 의무입니다. 의무. 저는 고관절 굴곡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데드리프트 200 치고 싶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났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훨씬 불안정하죠. 훈련한 사람보다 아무래도. 그래서 고관절 굴곡 운동은 역시 오늘 실기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굴곡을 잘 하시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건 알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 코어 머슬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허리가 아픕니다. 코어가 안 좋으셔서 그래요. 선생님 자세 유지가 안 됩니다. 코어가 안 좋으셔서 그래요. 뭐 너무 퉁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코어 탓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코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어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장요근은 대놓고 코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골반 전방경사 얘기하면은 무슨 뭐 골반 전방경사가 되면 장요근이 짧아지고 뭐 그로 인해서 뭐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라 그러죠? 뭐 하지교차 전공이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얀다 선생님의? 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지적을 받는 근육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별로 트레이닝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힙 조인트 익스텐션 제일 세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룹들 누가 있을까요? 힙 조인트, 그러니까 고관절 신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어떤 운동선수들이 있을까요? 네? 달리기, 그렇죠. 어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상, 그렇죠. 육상 맞습니다. 뭐 역도는 있지만 뭐 역도는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제끼도록 하고, 육상 같은 것들 고관절 신전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달리는 길이가 짧아질수록 바디 매스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집니다. 예, 물론 림바디 매스가 커지는 거죠.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죠. 마라톤 선수 날씬하죠? 사실 날씬하다는 말보다는 말랐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100m 선수들 어때요? 거의 보디빌더 뺨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힘을, 출력을 내야 되는 절대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생산해야 되는 에너지 양은 많습니다. 지방이 에너지 생산하기 쉽습니까? 근육이 쉽습니까? 근육이 쉽죠? 지방은 에너지 생산 못하지 않나요? 뭐 하긴 합니다. 이제 갈색 지방이라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장요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PT 할 때 되게 쉬운 방향으로 바꿔서 일어나면 그냥 고관절 굴곡 운동이나 좀 시켜주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의 이론이라는 거는 어렵게 파고 깊게 파고 이거를 꼬아서 말하면 얼마든지 꼬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실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애초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오신 그 동작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론적 베이스를 통해서 좀 잘 해볼 것이냐가 실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요근의 뭐 장점은 이 정도까지 뭐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뭐 하겠습니다. 내전근. 내전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전근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3개 정도 있을 것 같다. 손. 4개 있을 것 같다. 5개 있을 것 같다. 5개입니다. 5개. 자, 장내전근, 단내전근, 대내전근, 치골근, 박근. 이렇게 5개가 내전근 그룹입니다. 팩토니우스, 그라실리우스, 어덕터, 롱구스, 브레비스, 그리고 어덕터, 마그누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내전근 그룹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님들한테 뭐 팩토니우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딱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덕터 마그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전근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커요. 그죠? 상당히 큰 머슬이고, 얘는 되게 신기한 근육입니다. 왜 신기한 근육이냐면, 여러분 보통 한 근육이 굴곡과 신전을 다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없죠? 보통 해당하는 근육의 반대 기능은 기랑근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프로타고니스트의 펑션과 반대되는 건 안타고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상면 기준은 어디서 나눠요? 시상면 앞뒤를 어떻게 나누냐는 거죠. 하체에서는 대퇴골 대전자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대전자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전자 어딘지 아시는 분? 이놈 수상하게 생겼죠? 이놈입니다. 이놈이 대전자입니다. 그레이터 트로찬터 오브 피머가 되는 거죠. 이 대전자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할까요? 굴곡을 합니다. 그래서 중둔근 일부 섬유가 굴곡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둔근 일부 섬유가 대전자 기준으로 조금 앞에 있기 때문에. 자, 뒤에 있으면 뭐 할까요? 익스텐션 하겠죠?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자, 익스텐션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 거 보니까 얘는 어때요? 앞뒤에 섬유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근육 하나가 상반된 기능을 둘 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근육에 붙은 모든 근섬유가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죠. 뭐 기준으로 해서 후방에 붙어있는 근섬유는 신전을 하는 거고, 전방에 붙어있는 근섬유는 뭐 굴곡을 하는 거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전근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내전근은 통상 어덕터 마그누스 대내전근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편의점 가면은 매그넘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아세요? 매그넘? 모르시나? 매그넘 아이스크림 알아요? 하겐다즈 옆에 있잖아요, 그죠? 비싸서 못 먹죠. 그 매그넘이 이제 매그너스가 이제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크다인데 이제 대내전근이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대내전근 생각하시면은 편의점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마면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골반에 어디 잡고 있어요? 여기 치골이죠? 이거 좌골이죠? 얘 치골, 좌골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잡고 있는 근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하는 거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섬유의 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는 기초 기능학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필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Function follows structure라 그래서 기능은 구조로 따르게 된다. 이거를 어디다가 어플라이를 하시면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섬유의 방향이 어때요? 점점 수직 섬유에 가까워지죠? 보이십니까? 몸에 가까운 proximal part muscle fiber일수록 뭐예요? 수평 섬유에 가깝습니다. 몸에서 먼 섬유일수록 vertical, 수직에 가깝습니다. 뭔 소리예요? 수직 섬유에 가까울수록 아마 고관절 신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겁니다. 수평 섬유에 가까울수록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내전근의 뭐 모음 기능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하나의 근육이 다양한 섬유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이게 멀티펑션 머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멀티펑션 뭐예요? 뭐 정말 말 그대로 다중 기능이죠. 여러분들 근육 하나 있으면 기능 보통 몇 개 있어요? 뭐 하나 내지는 뭐 2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친구 어때요? 플렉션을 합니다. 플렉션 하죠? 또 뭐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전근, 어덕션, 내전 기능을 합니다. 또 뭐예요? 아쉽게도 제 아이패드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가끔 이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 컴플리트 아나토미 혹시 있으신 분? 어플. 이거는 이제
지금은 5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1년에.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10년 전에 어플을 샀기 때문에 5만 원만 내면 평생 쓸 수가 있게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할 때 저점 매수 중요하잖아요. 저는 저점 매수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항상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5만 원 내셔야 되는 동안 저는 이제 평생 5만 원에 퉁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힙 조인트 익스텐션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힙 조인트 익스텐션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스쿼트 할 때 앉았다 일어나실 때 힙 조인트 익스텐션 하지 않습니까? 데드리프트 할 때 접었다 펼 때 힙 조인트 익스텐션 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내전근의 기능이 원래 뭔가요? 그쵸. 그거 말고 이제 다중관절 운동 시의 내전근의 기능.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전근이라는 게 약간 외회전과 신전에 조금 더 많은 연관이 돼 있긴 하거든요. 물론 내외전이랑 굴곡도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성분들 대부분 골반이 넓으신가요? 좁으신가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퓨버티,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최대 15배까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뭐가 생기죠? 이제 2차 성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목소리 굵어지고 어깨 넓어지고 흉통 커지고 이제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여성분들은 반대로 어때요? 이제 유방이 발달하고 골반이 좌우로 넓어지고 목소리가 뭐 더 여성스러워진다거나 피부가 맑아진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트로겐의 작용인 거고. 그럼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작용해서 골반이 넓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고관절이 내회전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외회전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내회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럿다리이신 분들도 있고 백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전근이 과연 내회전된 상태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대내전근이 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두 가지 경향성을 띱니다. 잘 못 너무 쉽게 풀썩 앉아버리거나 가끔 여성분들 뛰실 때 어때요? 자꾸 이 발을 바깥으로 막 이러면서 뛰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게 대체적으로 내외전의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거 되시잖아요. 앉을 때 막 이러면서 앉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되죠. 이게 애초에 뼈 구조가 2차 성징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남자가 이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되는 친구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거 이거 거의 고딩 때였으니까 자기가 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되게 신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안타깝습니다. 남성성이 결여된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에 약간의 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전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전근에서 딱히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 친구가 뭘 하는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러분? 4개죠. 이름에 써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해볼까요? 내축관근 또 대퇴직근, 외축관근, 대퇴직근, 중간관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바스투스, 레터럴리스, 메데리스, 인터미디어스 그 다음에 렉투스 페모리스까지 해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투 조인트 머슬은 몇 개입니까? 대퇴직근 하나입니다. 자, 투 조인트 머슬 하는 기능 뭐예요? 그쵸. 다중관절 움직임 시에서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라고요? 다중관절 움직임 시에서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게 투 조인트 머슬의 기능입니다. 대퇴사두근 기능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뭐 하면 쓰죠? 뭐 무릎 관절 펴는 게 주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VMO, 우리가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오블리크라고 부르는, 왜 오블리크예요? 사선 근육이지 않습니까? 얘 하는 일 뭔지 아시는 분? 무릎 관절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측관근이 극히 발달해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 얘랑 고관절 신전이랑 고관절 외회전이랑 같이 일하는 경향성을 좀 띱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VMO의 발달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분은 이게 좀 문제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재빠르게 VMO 마사지하고 수락은 팜리테우스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회원님이 선생님 저 무릎이 안 아파요 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앉힌 다음에 계약서 꺼내야겠죠. 거기서 빠르게 50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잡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흑마법 이런 거 자꾸 쓰는 거 버릇 들리면 재미 들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측 강근은 뭐 합니까? 무릎 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근 중에 힘이 꽤나 센 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햄스트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햄스트링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몇 개예요? 2개. 아, 2개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뭐 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네. 몇 개인가요? 3개. 아, 3개도 아닙니다. 4개 맞습니다. 자, 왜 4개냐?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세미 멤브레인 서스라고 써 있죠? 반막양근입니다. 멤브레인이 막이니까 세마이면 뭐예요? 세미면 뭐 반만 있다는 거잖아요. 예, 세미 멤브레인 서스이기 때문에 이제 반막양근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미 텐디논 서스죠? 뭐죠? 반건양근입니다. 예. 자, 얘 뭐예요? Long head of biceps femoris. 뭡니까? 대퇴이두, 장두. 그렇죠. 얘는요? 뭐 단두겠죠, 뭐. 자, 이 중에 몇 개가 그럼 투 조인트 머슬일까요? 또 맞춰보겠습니다. 이 4개 중에 몇 개가 투 조인트 머슬인가? 투 조인트 머슬은 다중관절 움직임 시에 안정성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햄스트링 4개 중에 투 조인트 머슬은 몇 개인가요? 2개. 아, 2개는 아닙니다. 1개 아닙니다. 3개입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리진과 인서션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퇴, 이두, 장두의 오리진과 인서션인데 여기가 좌골이죠. 골반이니까. 좌골에 붙어가지고 아래에 있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아, 여기가 좌골이고. 네. 아래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쪽에 있는 어디 붙어 있는가? 피뷸라. 비골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건 뭔가요? 방건양근이죠? 얘도 허벅지 뼈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럼 뭐예요? 얘는 이제 반막양근이죠? 얘도 허벅지 뼈에 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햄스트링은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허벅지에. 어쨌든 붙어 있긴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면 대퇴이두 단두가 허벅지에 좀 폭넓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대퇴이두 단두랑 뭐랑 붙어 있겠어요? 장두랑 붙어 있겠죠? 여기 보이시죠? 네. biceps femoris tendon. 네, 대퇴이두 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랑 얘네랑 근막 같은 걸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햄스트링 4개 중에 3개가 투 조인트 머슬, 그리고 피머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건 biceps femoris short head, 대퇴이두 단두에 불과하다. 그리고 얘네는 아래로 내려가서 각각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네, 아래에 있는 이제 피머란다. 티비아와 피뷸라, 그러니까 경골과 비골에 각각 나눠져 붙어 있습니다. 햄스트링 방향 전환할 때 뭘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속기로 쓰입니다. 감속기. 액셀러레이터가 아니고 디셀러레이터입니다. 감속기로 쓰입니다. 감속기.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 하실 때 가끔 다리 달달달달달 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체 참여를 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잘못한다라기보다 100% 필요한 만큼 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햄스트링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고강도 운동에서 보는 법은 이 사람의 데드리프트를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데드리프트 하는데 달달달달 떨리고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친구 조만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조만간이겠어요? 뭐 허리가 나가든 햄스트링이 터지든 다치든, 물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뭐 타고난 인자강이면 안 다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회원분들한테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수 트레이닝하거나 아니면 혹시 굉장히 진지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임하시는 분들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뭐 동네에서 선생님 저는 건강을 찾고 싶습니다. 살을 빼고 싶습니다. 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과 일할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봤습니다. 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재미없진 않으시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무릎이 모여도 되느냐에 관한 영상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그 유명한 선수이신데 이상현 선수였나요, 이름?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보시게 되면 무릎 모이나요? 약간 모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은 좀 심하죠? 예. 이분도 조금 모이죠? 이분은 어때요? 안 모입니다. 보면은 다들 굉장히 무거운 중량으로 어쨌든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다치고 누군가는 다치고 하는 걸까요?
제가 정답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발바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 무릎 좀 모여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이 잘 버텨주고 있으면 무릎이 모이는 건 허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분, 이 분은 보시면 좀 심하죠. 이분은 근데 보시면 자, 좀 멈춰야 되는데 해볼게요. 자, 이분은 발바닥이 좀 어떻습니까? 안쪽만 써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아예 바깥쪽이 떠버렸죠. 발바닥이 무너지는데 발바닥 바깥쪽이 지면과 컨택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외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이분처럼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냥 신발 바깥쪽 아예 떠버린 거 보이실 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발바닥 구조의 유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릎 모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모이는 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바닥 아치나 안정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척추의 중립, 이제 뉴트럴 스파인과 그리고 그 뉴트럴 스파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골반의 중립,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얘기해 보냐면 이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뭐냐? 지면 반발력입니다. 여러분,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스쿼트 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바닥이 있어야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닥이 있는데 또 뭐가 있어야 스쿼트를 할 수 있죠? 중력이 있어야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라비티가 있어야죠. 여러분, 중력 없는 상태에서 작용, 반작용 돼요, 안 돼요? 중력이 없어도 작용, 반작용은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거죠. 함정인데 바로 낚여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달릴 때도 땅을 박차고 달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뉴턴의 제3법칙이 뭐죠?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무거운 중량을 메고 스쿼트를 하는 건 중량 자체를 밀어내는 게 아니고 중량을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을 지면으로부터 펴는 것에 혹은 밀어내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구는 뭐 정말 티끌만큼도 움직이지 않겠지만 사실상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아래로 밀고 있는 뭐 어스 레그 프레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념과 이제 컨셉을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면 반발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반작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면을 강력하게 미는 힘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체 근육들의 올바른 참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 모이시거나 허리 말리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스쿼트 할 때 발바닥이 지면을 미는 힘이 주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걸 안 상태에서 두 번째 스쿼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잘 밀죠? 이 사람 어때요? 지면을 못 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발바닥이 무전져도 밀 수 있긴 하죠. 근데 발바닥이 컨택이 안 된 상태에서 지면을 미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지면 반발력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면적이 넓어야지 반발력을 쓰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좁아야지 쓰기가 쉬울까요? 넓어야 쓰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닿는 면적이 넓을 테니까. 그리고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뭐가 있어야 되죠? 3점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3점 지지. 이거 무슨 구조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혹시 공대 출신이신 분? 나는 건축과 좀 연관이 있다. 저 공대긴 한데. 오. 이거 트러스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는데 우리가 3점 지지를 되게 안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쓰시는 분들 보면 다 무슨 몇 각대예요, 저거? 삼각대죠. 사각대도 물론 안정적이겠지만 모각도 육각도보다는 여러 가지 뭐 원가 절감의 이유나 그런 것들 때문에 3점 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발바닥도 몇 점 지지를 합니까? 3점 지지를 하게 되죠. 네, 뭐 보시면 삼각대도 있고 3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엄지발가락 앞쪽에 있는 중족골 쪽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쪽에 하나, 그리고 칼케니우스, 종골 있는 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점 지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부르즈 칼리파라고 두바이 가면 있어요.
두바이 가면 있는 빌딩인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죠. 이거 어디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삼성물산이 만들었습니다. 레미안 만든 건설사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혹시 두바이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사막이거든요. 건조하겠죠? 아닙니다. 졸라 습합니다. 바다 옆에 있어가지고 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인데 너무 습해요.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다만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멋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안에 있으면 되게 좋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80m짜리 기둥을 사막 여기다가 무수히 박아 놓은 거예요. 무수히 박아 놓고 이 삼면으로 만들어진 이 하중 지지 구조를 만듭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점 지지가 지면 아래로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아주 무거운 무게, 이 건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이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3톤에서 4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집기들 그렇게 정도 하면은. 근데 뭐 여기는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사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무게가. 그런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러한 3점 지지의 안정성 구조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우리 발바닥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스쿼트를 하는 데 있어서 발바닥과 지면의 접합, 그리고 발바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쿼트는 닫힌 사슬 운동인가요? 열린 사슬 운동인가요? 열린 사슬 운동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엎드리셔. 자, 제가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열린 사슬 운동이죠. 손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손과 발의 좌표가 바뀌면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푸시업은 열린 사슬 운동일까요? 닫힌 사슬 운동일까요? 왜? 좌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열린 사슬 운동인가요? 닫힌 사슬 운동입니다. 왜? 발의 좌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발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좌표 불변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이 무너지는, 이제 아치가 붕괴하는 이런 것들이 닫힌 사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까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선 잘 붙어 있고 어느 순간에선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척추 빳빳하게 세워놓고 발바닥으로 땅을 기가 막히게 잘 밀고 있습니다. 그게 스쿼트의 사실 비결이라고 봐도,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사실 스쿼트는 저는 90% 이상 끝났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뭐 낮은 CPT나 CE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무릎과 발가락 몇 번째랑 몇 번째죠?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와 무릎 파텔라 뭔지 아시는 분? 슬개골이죠? 네, 슬개골과 발가락 2, 3, 4번이 직선상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무릎 관절의 정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지키게 되면 발바닥 아치의 붕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그러한 구조가 여러분들이 지면 반발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즘이라는 게 뭐 시험도 쉽고 뭐 아무나 접근할 수 있고 뭐 근데 시험비는 비싸고 해서 욕도 많이 먹지만 사실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자격증을 딸 때, CES를 딸 때 이게 뭐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번씩 기본들을 다시 되짚고 나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한번 겸손하게 한 번씩 도드려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면 반발력을 보실 때는 발바닥이 지면에 잘 붙어있는 것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슬개골, 파텔라와 발가락 사이에 정렬을 보시는 것도 아주 교과서적인 접근법으로 저는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면서 스쿼트 하면서 별로 좋은 결과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트레이닝을 해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을 이제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BOS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단단히 잡혀 있어야 아까 빌딩이 그 수많은 베이스, 그 넓은 베이스 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 있듯 여러분들 몸무게 플러스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쓰고자 하는 중량이 여러분들 몸에 얹어져 있을 때 발바닥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이 발바닥의 안정성과 정렬의 깊은 구에 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척추의 정렬입니다. 척추의 정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발바닥 안정성과 발바닥의 구조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척추의 안정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요추가 앉음과 일어남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척추가 제대로 편 상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동시에 골반의 안정성도 제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버딩크 놔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버딩크가 놔도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동 막 해도 안 다치는 약 20, 30대 젊은 남성 운동 경험자들은 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클라이언트로 맡게 되는 젊은 여성분들 혹은 이제 뭐 나이가 좀 드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왜 안 된다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허용 범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바닥과 척추는 뭐냐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 뭡니까, 여러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뭐 발바닥 포지션은 괜찮은데 척추가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하나도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다의 기준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트레이너라는 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똑바로 됐는지 안 나왔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발바닥이랑 척추는 무슨 관계라고요? 불가분. 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쿼트 가르치시는 분들 필드에서 뭐 경험 많으신 분들 보면은 얘기가 좀 많아요. 이제 컨트리버셜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적이라는 거죠. 야, 발바닥이 먼저다. 아니다. 요추 전반이 먼저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냥 둘 다 하세요. 네, 둘 다 설득력이 있으면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둘 다 하세요. 네,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협박하면서 꼭 하나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 둘 다 하십시오.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보시게 되면 발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발가락을 굽혀주는 토 플렉션이 있겠죠? 뭐 이렇게 발을 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발가락에 익스텐션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보행이나 달리기 할 때 지면을 이렇게 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가락이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가락 익스텐션이 잘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야 운동을 하시고 러닝도 하실 거고 그래서 뭐 뛰어보신 적도 많을 테지만 정말 많은 분들한테 회원님 마지막으로 언제 뛰셨어요? 하시면은 저 횡단보도 건널 때 말고는 뛰지를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제 선비는 뛰지 않는다 라는 이제 유교적인 마음가짐으로 아예 그냥 이 보행이 아니라 주행과는 그냥 아예 담 쌓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인간의 몸이라는 건 애초에 사용되고 운동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가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발이 요즘 다 어때요? 좀 패셔너블한 신발들은 다 앞코어가 어떻죠? 좁지 않습니까? 좀 좁다 보니까 토박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식스 신발을 선호하는데 저는 발볼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박스가 좀 넓은 신발들이 좋아요. 왜냐면 발가락 기능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식사 죄송하지만 좀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발가락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발가락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단 말이죠. 톱박스가. 근데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좌우로 벌어질 수 있어야 건강한 발입니다. 이거를 발가락 토의 앱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가락 사이에 벌어지는 것과 아치가 붕괴된 발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지면 반발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기는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페디큐어 샵 같은 거 가보면은 발가락 벌리게 해주는 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젤 형태로. 그런 거 하나 쿠팡에서 한 4개들이 사면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 발가락 회원님들 사이에 집에 있을 때 끼고 계셔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발가락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베이스 오브 서포트도 줄어들 뿐더러 여러분들의 발가락이 지면을 미는 기능이나 이런 굽히고 펴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토 세퍼레이터 치시면 될 겁니다. 쿠팡에서. 그래서 발가락 운동, 발가락을 좌우로 벌리고 모으고 굽히고 펴고 이 운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전반적인 골반 건강이나 척추 정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저 O다리예요, 뭐 X다리예요 이러신 분들 다리 일자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 스쿼트, 좋은 지면 반발력과 척추 정렬을 통한 다중관절 운동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궁극의 체형 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력에 의한 체형 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뭐 다리가 안쪽으로 돼 있으니까 뭐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죠.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얼굴 짜고 싶어서 경락마사지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시간 지나면 계속 작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외력에 의한 관리는 그걸 지속적으로 받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더라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낸 근본적인 구조나 순환 체계의 변화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 운동이라는 게 효과가 좋은 이유가 이 사람의 잘못된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체형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등등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중립에 가까운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준을 트레이너로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 객관성을 그리고 이제 중립성을 상실한 퍼스널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요게 좋대. 야, 저게 좋대. 이게 좋대 하면서 하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돼요? 다소간 뭐 개선할 점이 있더라도 자기가 명확한 기준을 잡고 있으면 그 자기 기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만 조금씩 수정해가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면 사람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표류하기도 하게 되는 거고 내 회원을 틀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종의 인간이잖아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나 좋은 방향성의 트레이닝 정도는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펑셔널 풋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디스펑셔널 풋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무지 외반증이라고 아십니까? 네, 무지가 외반되는 말 그대로 네, 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딱 모여지게 되면서 자료 있나? 네, 없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발가락이 제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엄지발가락만 있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이 있으면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없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다른 발가락 다 중요하지만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가족력도 센데 출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은 고관절 굴곡 운동과 마찬가지로 잘 안 시키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좀 이따가 실기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Real Foot Shoes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장 입을 때 뭐 있는 구두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뭐 멋내실 때 쓰는 뭐 하이힐 같은 거에 오른쪽 같은 구조가 많은데 당연히 발에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역도화 같은 경우도 은근히 발볼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 이 사람 아시는 분 이제 아론 호식 박사님이라고 이제 스쿼트 유니버시티 아세요, 여러분? 네, 거기 뭐야 거기 파운더 분이신데 이 보시면은 약간 리프팅 슈즈처럼 돼 있는데 토박스가 넓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발을 고르실 때는 이런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사지 마세요. 비싸요. 싼 거 사죠, 싼 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 무릎 굽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이제 실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 끝까지 하다가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펴져서 잠긴 무릎 풀기 위해서는 관절이 약간 돌림을 해야 함.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거 그냥 뭐 제끼겠습니다. 시간상. 자, 팜리테우스 오금근이라는 근육 아시는 분?
나는 팜리테우스 알고 있다. 팜리테우스 모르시나요? 자, 팜리테우스 무슨 근육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팜리테우스입니다. 이게 오금근이거든요. 자,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종아리 부분에 이 부분 있죠? 안쪽 종아리. 이 부분 눌러보시면은 유독 아픈 근육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엄지로 한번 눌러보세요. 찾으셨나요? 이 무릎 굽혀지는 방향 유독 아픈 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팜리테우스거든요. 얘가 뭘 하는 근육이냐면 무릎을 굽혀주는 일을 함과 동시에 뭐예요? 무릎을 약간 내회전시켜줍니다. 무릎을 내회전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끔 그 백니 심하시고 체형 무너지신 분들 중에 정강이 굉장히 바깥으로 굽이치는 분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분들 팜리테우스 마사지 해드리면은 비명을 지릅니다. 왜? 이게 만성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팜리테우스 같은 경우는 무릎 굽힘과 스크류 호흡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제 기능을 일단 못하고 있고 한껏 늘어나 있고 한껏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사지 해주시는 거는 뭐 꽤나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무릎을 굽힐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근육이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스쿼트 할 때 우리가 고관절 굴곡 그리고 발목 관절의 가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무릎 관절을 굽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크게 생각도 안 해보고. 근데 여러분 그 무릎 굽히는 근육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무릎을 굽히는 기능을 하는 근육. 장준 트레이너 뭐 있습니까? 햄스트링. 그렇죠. 슬굴곡근. 햄스트링이 한국말로 슬굴곡근이거든요. 무릎 슬자 써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무릎 굽힘 근이 슬굴곡근인 거잖아요. 근데 종아리는 어때요, 여러분? 종아리는 뭐 하는 근육이죠? 보통 까치발 드는데 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비복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스트로크니미우스인데 무릎을 굽히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비복근이. 무릎을 굽히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일하는 많은 근육들 중에 꽤나 중요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종아리의 기능이 까치발 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릎 관절의 최초 굽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비복근의 그 기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종아리 근육의 제대로 된 무릎 굽힘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팜리테우스는 점점 더 스트레스 받고 늘어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마사지 하셨을 때 이런 통증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돼 버리면 무릎 관절의 움직임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스쿼트를 하실 때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은 발목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 깊게 앉을 수가 있죠. 근데 발목을 하나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굽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뭐 우리가 힙힌지라고 부르는 뭐 그런 패턴이죠. 뭐 이거 사실 정확히는 힙힌지는 발목도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발목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릎 관절 굴곡각도 어때요? 크지 않습니다. 발목 움직임 잘 봐주세요. 발목이 움직이게 되면은 무릎 관절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못 앉으시는 분들 발굽 뒤꿈치에다 뭐예요? 뭐 원판 같은 거 되죠? 역도화를 신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쿼트를 하고자 한다면은 발목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 발목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또 발가락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말려있는 사람은 발목 움직임을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누가 봐도 곱등이지만 본인은 이제 라운드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추가 한껏 굽은 상태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의 스쿼트를 보시게 되면 첫째로 어떤 게 보이냐면 이분의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기록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40% 이상 나요. 거기다 플러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종아리 근육이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스쿼트 할 때 역도화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왜? 요추 한껏 다 말아놓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죄다 한껏 짧아진 채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관절 굴곡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굴곡 안 일어나면은 요추 문제 있겠죠? 요추 문제 있으니까 발목이나 무릎 아래 기능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나 종아리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놓고 이제 인스타 바이오에 자랑스럽게 자기 3대 중량 중에 한껏 데드리프트가 높은 거를 써놓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알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정말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오늘은 스쿼트 세미나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굽는 건 영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은 되는데요.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죠. 웬만하면 굽게 하면서 가르치지 마세요.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얘기하시도록 하죠. 그래서 발목이 뭐 돌시플렉션이 안 되면은 보행이나 스쿼트 동작에서 무릎이 앞으로 충분히 나가지 못하게 된다 블라블라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발목 유연성 중요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발목 유연성이 발생시키는 것이 발목 유연성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무릎 굴곡에 깊은 제한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결국 뭐냐? 종아리나 햄스트링 기능을 여러분들이 스쿼트 하실 때 가져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햄스트링이 여러분들 움직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감속기로 다중관절 운동에서의 감속기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감속기로 기능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안 좋으신 분들 스쿼트 할 때 보면 다 폭탄처럼 그냥 떨어지세요. 중량에 짓눌려 가지고 강제로 몇 번 가동성 확보한 다음에 몸이 억지로 워밍업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쿼트 가르치거나 하실 때 내가 중량이 없어도 반드시 통제해서 내려갈 수 있는 깊이까지만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뻑뻑해서 안 내려가는데 중량 좀 쓰다 보면은 이제 눌려서 좀 스트레칭 돼서 내려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거의 뭐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스쿼트 하다가 다쳐도 어디 하나가 크게 다치실 겁니다. 중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를 중량을 가지고 눌러서 늘리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괜찮던데요? 뭐 지금까지 괜찮았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늘 20대 초반이 아니거든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운동 아무리 이상하게 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상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멍청하고 어리석고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도한 버닝크는 그래도 지양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아까 왜 발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괜찮은데 뭐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솔직히 괜찮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웬만하면 그래도 지양하려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게 현명하실 겁니다. 자, 발바닥에 자연스러운 매번 그러니까 발바닥이 일부 무너졌다가 복구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만 맞춰놓고 계속 그대로만 운동하겠다는 건 운동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나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어느 정도 하는 건 괜찮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심한 기준이 뭐냐? 뭐 아프거나 혹은 스쿼트 하는데 자꾸 X자들가 돼가는 것 같고 체형에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무릎 모이는 거, 척추가 펴져 있고 발바닥이 무너지지 않으면 허용 범위 내에선 괜찮습니다. 허용 범위 뭐냐? 척추가 무너지지 않고 발바닥이 아치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허용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진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했을 때 통증이 있으시거나 불편하신가요? 뭐 아니요,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혹은 아니 내가 봐도 진짜 조금밖에 무릎이 안 모이는데 회원이 불편하다고 한다. 그럼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라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원분들의 피드백에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은 원래 쓸모있는 정보를 안 주시거든요. 회원님들이 근데 주시는 정보 중에 제일 쓸모있는 게 통증입니다. 페인.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나요? 절대 느낄 수 없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통증을 느끼실 때 굉장히 쓸모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수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할 때 아프고 뭐 하면 안 아프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이 사람한테 길게 오랫동안 제대로 된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아주시고, 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왼쪽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뉴트럴이라고 보이는 것도 약간 버닝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근데 반대쪽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뭐 특히나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요추가 말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맨 오른쪽 거치 하시면은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시간 내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쯤 돼서도 이제 뭐 모르겠다고 하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자, 그리고 발바닥 또한 지금 보시면 어때요? 무릎이랑 발끝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아치도 발목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가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 전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아치가 잘 살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면 반발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발바닥 무너져 있거나 뭐 무릎 한쪽 뭐 한껏 안쪽으로 무너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건 그냥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건,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건 시키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압니다. 사실 오랫동안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뭐 왼쪽 같으면 안 되겠죠. 오른쪽 같이 무릎 끝과 발끝 어때요? 정렬 잘 돼 있죠? 왼쪽 어떻습니까? 슬개골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랑 정렬이 돼 있나요? 정렬은 안 돼 있습니다. 발 무너진 건 어때요? 왼쪽은 조금 무너져 있죠, 아무래도. 매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무릎 끝과 아까 말씀드린 파텔라, 슬개골과 발끝 2, 3, 4번 발가락이 정렬을 잘 이루고 있고, 척추 어때요?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흉추가 굽지 않고 티셔츠가 잘 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아까 울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펴져 있고 척추가 잘 서져 있다는 방증이겠죠. 오른쪽처럼 스쿼트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체 전면의 추면 방식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척추 펴는 근육들 다 어디 있나요?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척추를 펴는 근육은 앞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실게요. 자, 드는 와중에서 척추 굽히려고 해보세요. 못 굽힙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앞판 근육이 강력하게 밀어서 이걸 들어 올리고 있으면은 척추를 뒤로 굽힐 수가 없습니다.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없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척추의 정렬을 펴놓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앞판, 뒷판의 기능이 둘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프론트 스쿼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리고 하지 대퇴부의 참여. 뭐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둔근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되어 있고 요추의 전만 정도가 어느 정도의 골반 뉴트럴 포지션을 잡으면서 참여를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강이 종아리 발바닥 근육에 그렇게 참여.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정강 종아리, 그러니까 발목 관절 그 몇 종지레인가요? 3종. 3종입니까? 2종지레 아닌가요? 2종지레? 네, 2종지레입니다. 자, 2종지레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힘이 좋습니다. 네, 지렛대가 그냥 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종지레가 힘이 좋습니다. 2종지레가 힘이 좋기 때문에 정강 종아리는 여러분들이 스쿼트 하실 때 힘든가요? 까치발 드실 때 힘든가요? 스쿼트가 더 힘들죠? 맨몸 스쿼트가. 근데 까치발은 어때요?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체중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레버리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정강 종아리와 발바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시플렉션을 만드셨다가 펴지는 건 뭐겠어요? 사실상 발바닥으로 까치발 드는 거나, 그러니까 플란타 플렉션 만든다고 하죠, 우리가. 발가락이, 그러니까 스쿼트 하면 앉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뒤로, 돌시플렉션. 그 상태에서 땅을 밀고 올라오면 우리가 이 힘을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쓸 때 지뢰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면을 미는 데 있어서 정강이 종아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발바닥, 발가락 근육과 기능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뭐에 필적하는 정도로 중요하냐면 고관절 굴곡근 운동을 따로 하는 거와 필적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이랑 발바닥 및 발가락 운동이거든요. 이거 하시게 되면은 움직임의 퀄리티나 힘 생산, 그리고 힘을 아래로 만들어주는 작용, 그러니까 이 지면 반발력을 만들어주는 힘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 잘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체에서 이제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뭐 이제 프론탈이랑 트랜스버스 플레인은 제거하고 사지탈 플레인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육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근육을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시상면상에서 앞뒤로 바라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둔근 어때요? 뒤로 많이 튀어나왔죠? 대퇴사두근 어떻습니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상체 보시겠습니다. 이마면상에서 보면 근육의 사이즈 많이 붙일 수 있나요? 못 붙이는 건 아닌데 시상면에서만큼 근육 볼륨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가슴 근육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이도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뭐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시상면상으로. 뭐 물론 제 이두가 작아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 자, 삼두 어때요? 삼두도 시상면상에서 뒤로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인체에 있는 근육들의 볼륨이 제일 클 수 있는 건 시상면상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마면이랑 수평면이 안 중요한 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닌데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실 때나 투척을 하실 때나 힘의 생산량이 많은 거는 대부분 다 시상면상에서 사지탈 플레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벤치프레스도 앞으로 밀고 데드리프트도 앞뒤로 움직이고 스프린트 할 때 앞뒤로 움직이고 투척할 때 앞뒤로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사지탈 플레인, 시상면상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시상면상에서의 근육 볼륨이 큽니다. 이 부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왜? 둔근, 허벅지, 햄스트링 이런 데가 발달되는 것이 다 시상면상에서 볼륨이 제일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겠지만 대둔근은 고관절 외회전이라기보다는 고관절 신혈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고관절 외회전근은 딥식스 로테이터라고 따로 있죠. 그건 나중에 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5분 쉬시고 실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5분만 쉬시죠. Upper body tension of the anterior part, right? So it's two different things. The more tension you have on the anterior part, the more tension you will need to make on your lower back. So we want to take the same. We want to take the upper body tension and make an extension of your upper part at the same time. Go! 삼각형이 같은 사이즈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안정성을 만들고 싶으면 손가락 4개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로우바 스쿼트라는 게 척추를 말고서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척추를 다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간신히 풀스쿼트 하면 이 정도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로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타타살 팔랑기아 중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 시선은 여러분들이 약 3, 4m 전방에 바닥을 보고 계시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보면 척추가 말리니까 척추가 다 말립니다. 3, 4m 전방 바닥이 딱 sit down. Great. Okay. Push up from the ground. And no move at all on your spinal alignment. Okay. It has to be like a calm as the say before. Okay, let's go. Great. Okay, one last one, please. Think it is a front squat. It's the same. Okay, very stabilized. Okay, keep on doing it. One last one. Yeah, great. Like it. Okay. 제가 여기서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압축해서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척추의 시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무중심입니다. 그죠?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그 무중심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절대 상체 짚지 말고 오픈 your hip joint. I think you need to put your stance a little bit narrower.